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퇴한 여교사입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저 가출산한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며느리의 식탁 위에 놓인 밥상을 보고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밤차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온화하고 이성적이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도망치듯 떠나려 했을까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그녀의 며느리는 과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남들이 칭찬해 맞이 않던 그녀의 성공한 아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조용한 가정의 폭풍 뒤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묻지 못했던 사연이 숨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김영자, 올해 65살의 부산 토박이입니다. 은퇴 전에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평생 교단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눈빛만 봐도 누가 반항가인지, 누가 속이 깊은 아이인지 훤히 꿰뚫어 보았죠.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의 속내는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호는 서울의 대기업 IT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PM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높고 늘 야근에 치여 살 만큼 바쁩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디자이너 출신으로 고향은 전주입니다. 우리 집안으로 시집온 지 3년이 넘었는데 말수는 적지만 매사에 빈틈이 없고 효심 깊은 아이라 저는 늘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2주 전 지은이가 처사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장손이었죠.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극구 말리더군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KTX 타고 오르락내리락 너무 힘들어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꾹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들만의 계획이 있을 테니 시어머니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며칠 동안 지은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유하느라 바쁘거나 잠을 자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가 되자 가슴이 서늘해지더군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빨리 받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다 괜찮아요. 지은이는 쉬고 있고 애기도 순해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는 왜 전화를 안 받니? 핸드폰을 방에 두고 거실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제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평소와는 다른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이웃집 초의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형님, 안 가보셨어요? 요즘 애들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혼자 하게 둬요. 큰일 나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 몇 벌을 가방에 쑤셔 넣고는 아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부산역으로 가서 서울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기차였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마음이 7번은 뒤집혔다 가라앉았다 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이는 잘 있는지, 아들이 가장 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들은 결혼 전부터 워낙 바빴지만 결혼 후라고 해서 다정해질 녀석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동안 제가 엄마로서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자책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서울 마포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0억이 훌쩍 넘는다는 대출을 끼고 샀다는 방 3개짜리 집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해 보이지만 그 대출 이자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이 갔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를 아는 지은이가 퀭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멍하니 있더니 이내 코끝이 빨개지며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마음, 시린 냉기였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지만 생활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멸치볶음과 차갑게 식은 두부국, 국물은 이미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젖병과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양배추 반통 계란 몇 알, 그리고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계란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희들 이걸 먹고 사는 거니? 지은아, 이게 지금 산후조리 밥상이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꼭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 쌀을 씻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생강 2쪽을 넣어 며느리의 차가운 속을 달래주려 했죠. 부산에서 친구에게 받은 귀한 약재와 닭백숙용 재료를 가져왔길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원래는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안고 있던 아이를 제가 받아 안아 재웠습니다. 그제야 지은이는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감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건 제가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가출산한 며느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미역국 한 그릇 따뜻하게 먹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놈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돈을 버느라 바쁜 걸까요? 아니면 못 본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행은 단순히 손주 얼굴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주방에서 닭을 고았습니다. 황기 대추통마늘, 구기자를 냄비에 넣고 푹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지은이는 맨밥만 몇 술 뜨다 말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해서 입맛을 잃은 것이었죠. 산후에 몸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골병이 듭니다. 아이가 밤새 보채는 바람에 지은이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 6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인 며느리 대신 제가 능숙하게 손주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 먹였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닭죽이 완성되자 한 그릇 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라. 그릇을 본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약재까지 챙겨 오셨어요. 이 미련한 거사 산후조리에 닭백숙도 안 먹으면 어떡하니. 네가 내 딸이었으면 쫓아가서 등짝이라도 때렸을 거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뜨더니 결국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호 씨는 퇴근하면 서재로 들어가서 고객사 프레젠테이션 준비한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아이 얼굴 한번 안 봐요. 제가 울고 있어도 못 들은 척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 라면 네가 끓여 먹은 거니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께는 너무 배고픈데 반찬도 없어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민호 씨가 짠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 하더라고요. 정작 자기는 배달 앱으로 스테이크 시켜 먹었으면서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 숫돌로 제 가슴을 벅벅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피는 안 나지만 쓰라린 고통. 당장이라도 아들을 불러내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은이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아이 목욕젖병 소독 청소 삼시세끼 식사 준비까지. 지은이는 어머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손님으로 온 거 아니다. 네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보러 온 거야. 그 말에 지은이는 또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다 아이 내복을 뒤집어 보게 되었습니다. 소매 끝에 우유 자국이 묻은 하늘색 우주복 뒷면에는 1수일 행사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중고 마켓에서 산 옷이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 월급이 세후 400만 원이 넘고 지은이도 출산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10억 넘는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나가고 있고 외제차 SUV도 굴리는 아이들이 아이 내복 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를 떼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경고였습니다. 나는 비극을 구경하러 온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너지는 집을 바치러 온 기둥이다.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고부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선을 넘는 것이니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떠날까 아니면 남아서 버틸까. 그날 저녁 퇴근한 민호가 주방에 있는 저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밥 다 됐다. 손 씻고 와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는데 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살금살금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지은이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손주가 깰까봐 소리를 죽여가며 울고 있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가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그런 거야. 휴지를 건네자 지은이는 받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못 버티겠어요. 그 한마디와 함께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서너 번씩 깨서 수유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남편은 퇴근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며 서재에 틀어박혀요. 그럼 저는요? 저는 사람 아니에요. 말할 사람 하나 없이 하루 종일 갇혀 있어요. 산후 도우미 부르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런 작은 일도 혼자 못하면 엄마 자격 없다고 했어요. 미역국 하나 못 끓여 먹고 라면 먹는데 애가 울면 기저귀 갈면서 분유 드다가 손대어서 물집 잡혔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거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지은이의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며느리가 혹시나 깍쟁이는 아닐까 걱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본 결과 아이는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나 억눌려 있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니던 아들. 놈은 아이를 낳고 나니 철저한 방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녀석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과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싸웠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짐을 쌌습니다. 일단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으면 부부 싸움의 불씨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당분간 푹 쉬어라. 곰국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데워 먹고 제발 라면 먹지 마라.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표를 끊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대합실 수많은 인파 속에 서서 부산행 열차 탑승을 시작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을 듣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조차 작게 내야 한다던 며느리의 말, 식탁 위에 쓸쓸히 놓여있던 라면 그릇 아이 내복 뒤에 붙어있던 일술, 스티커, 손에 쥐인 KTX 표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겉으로 보기에 이 가정은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여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고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남의 가정 사라는 핑계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표소로 가서 표를 환불했습니다. 돈은 확인하지도 않고 가방을 챙겨 출구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집을 지탱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여름 아침 공기는 습하고 끈적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적은 시험지처럼 명료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지은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부산 가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미역국 끓였니? 지은이는 멍하니 있다가 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점심때 끓이려고요? 그럼 오늘 내가 끓여줄 테니 같이 먹자. 며느리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유를 짐작한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캐리어를 안방이 아닌 거실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았으며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아침 호박죽을 끓이고 어제 남은 닭백숙을 데웠습니다. 지은이는 입맛이 없는지 깨작거렸지만 제가 끓인 국은 다 비웠습니다. 아침 8시 반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민호가 저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엄마 아직 계셨어요. 지은이 몸이 너무 허해서 좀 더 돌봐주기로 했다. 아들은 반대할 명분이 없었는지 하고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에게 냉전을 선포했습니다. 민호가 퇴근에 들어와도 밥 먹었냐고 묻지 않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며느리와만 대화했고 기저귀 가는 일도 아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혼자 하는 게 익숙해져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모르는 척 바쁜 척, 야근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더니 점점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하루는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주방에서 채소를 씻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주방 더운데 제가 할게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됐다. 넌 칼질 못하잖니? 아들은 몇 초간 서 있다가 머쓱하게 돌아섰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지은이가 현기증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민호가 다가오려 하자 제가 아이를 획 채가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은 닫힌 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껴보라는 뜻이었죠. 남자들이란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편안하게 해주면 상대방도 고통을 느낀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연애할 때 일주일에 3번씩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며 함께 성장하자던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니 그는 성장해서 가정의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아들의 옛날 공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길래 손주 사진이라도 있나 싶어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알림창에 최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낯익은 이름? 아들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였습니다. 하마터면 결혼까지 할 뻔했던 우리 부부와 갈등을 빚게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채팅방을 열어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 너무 멋졌어. 너랑 이야기하면 대학 때처럼 편해. 우린 변했지만 어떤 느낌은 그대로인 것 같아. 그리고 2주 전 어느 카페에서 찍은 2사람의 다정한 셀카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늦은 귀가는 야근이나 접대가 아니라 옛사랑과의 추억 노름이었던 겁니다. 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일이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란 피우지 않았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저 아들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놈이 제 발로 들어오면 애미가 친히 사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마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더군요. 제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자 웃음기를 거두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서울 밤이 덥네. 잠이 안 와서. 아들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 공기계를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를 재우러 들어갔고 집안은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민호와 최수진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띄워 놓았습니다. 친구라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 미묘한 표정, 월시반 물을 마시러 나온 아들이 소파에 앉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야근 때문에 늦었다고 했지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남의 폰을 왜 봐요? 내 서랍에 굴러다니던 잠금도 안 된 폰이다. 손주 사진 있나 보려다 봤다. 아들은 말을 더듬으며 폰을 뺏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피했습니다. 최수진이 지금 내 거래처 담당자니 일 이야기를 하는 거니 아니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느낌이 살아있다며 너도 그렇다고 답장했더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지은이한테 부끄러운 짓 안 했어요. 설명해봐라. 왜 2주 전에 만났니? 그때 지은이 갓 퇴원해서 산후조리하고 있을 때다. 넌 카페에서 라떼 마시고 있었고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학 때 옛애인이 거래처 직원이 됐어. 그래서 일 핑계로 만나서 옛 추억팔이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죄가 없는 줄. 아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지은이가 안 우는 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야. 울 힘도 없어서야. 혼자 아이 보느라 진이 빠졌는데 넌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 핑계대고 지은이 예민하다고 타박했지. 그러면서 넌 밖에서 딴 여자랑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었어. 아들은 마침내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 걔가 클라이언트잖아요. 미팅 때마다 사적인 이야기 꺼내면서 잘 보이면 단가 깎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떡해요? 일 틀어질까 봐 맞춰준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일 때문에 클라이언트 비위 맞추는 거니 아니면 예정 끊어질까 봐 무서운 거니 너 결혼식 때 지은이 손잡고 뭐라 맹세했어. 평생 아끼고 보호하겠다고 했잖아. 지금 꼴을 봐라. 그때 방문이 달그락 열리더니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아기 침대로 걸어가 곤히 자는 아이를 안아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닫히는 문소리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실망의 소리였고 더 이상 당신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민호가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가지 마라. 쫓아가봤자 소용없다. 쟤는 아이 데리고 도망 안 간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다. 아들은 갑옷을 뺏긴 병사처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파괴한 전장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주방 불이 켜져 있어 나가보니 지은이가 젖병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등 뒤로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때 친정 엄마 오시라고 할까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시라고 해라.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민호 씨랑 안 싸워요. 난동도 안 피울 거예요. 너무나 차분한 그 말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여자가 진짜 정이 떨어지면 울지도 싸우지도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가스불을 켜고 닭죽을 다시 끓였습니다.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도록 뚜껑을 열어두었습니다. 7시 반, 민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주방에 있는 우리 둘을 보고 멈칫하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저는 국을 퍼 담으며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네 말은 똑똑히 들었다. 오늘은 내 말 들어라. 아들은 죄인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넌 아무 짓도 안 했으니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이를 핑계로 침묵을 안전벨트로 삼아서 도망친 거야. 넌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대지네. 아내는 온몸에 뼈마디가 늘어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널 위해 아이를 낳았어. 가장 힘들 때 넌 카페에서 옛 여자랑 노닥거렸고 지은이가 나 못 살겠다 소리 한번 하든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네가 유약해서도 유혹에 흔들려서도 아냐. 네가 회피를 선택했다는 거야. 네 아내는 내 직장 동료가 아냐. 가족이야.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잔소리꾼 시어머니 되기 싫지만 오늘만큼은 네 엄마로서 한마디 하마. 박민호, 너 인간으로서 너무 비겁하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무서워서 누군 처음 아니냐, 다들 처음 아빠 되고 처음 남편 되는 거야. 무서워서 도망치고 싸우기 싫어서 입 다물고 그래서 네 집이 꼴이 뭐가 됐니 여관방이냐 산후조리하는 아내한테 라면이나 먹이고 지은이가 이걸 평생 잊을 것 같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상할게요. 회사에 한 달 휴직계 내고 제가 집안일하고 애 볼게요. 보상이 아니라 배우는 거다. 빚 갚는 게 아니라 아빠가 되는 거라고. 그때 지은이가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이를 안은 채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바구니에 눕히고 식탁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휴직하세요. 안 말려요. 하지만 연극은 하지 마세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며느리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좀 먹어라. 지은이는 저를 한 번 보더니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앞으로 저희 일은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더 이상 엄마가 나서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함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어른 구실을 하려나 봅니다. 여자가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건 또다시 실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고성도 눈물도 없었지만 그 어떤 감정 폭발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새 가닥의 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제 그 실이 조금씩 느슨해질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당일로 휴직계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를 쳤지만 가정 긴급 사유라며 우겨서 겨우 2주 휴가를 받아냈습니다. 첫날 기저귀를 갈다가 똥 묻은 기저귀를 싱크대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말없이 아이를 데려가 다시 씻기고 입혔습니다. 둘째 날 죽을 끓인다더니 쌀을 불리지 않아 생쌀 씹히는 죽을 만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안 먹겠다고 하고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2시에 일어나 분유를 타는데 찬물에 타서 아이가 10분 넘게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화도 안 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손등에 떨어뜨려봐. 민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느리게 변해갔습니다. 넷째 날 저녁 샤워를 하고 나온 지은이가 식탁 위에 놓인 미지근한 흰죽과 삶은 달걀 2개를 발견했습니다. 본 밥솥 옆에 서 있는 민호는 죄인처럼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밍밍한 죽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설거지하는 며느리의 등 뒤로 눈물이 흐르는 걸 저는 베란다에서 모른 척 지켜봤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민호는 새벽 수유, 목욕, 잠투정 받아내기에 조금씩 능숙해졌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에서도 경계심이 옅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잠깐씩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점심 지은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거래처 최수진 씨 한번 봐야겠어요. 민호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만나려고? 간단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이 집 문지방까지 끌고 왔으니 내가 내 손으로 문을 닫아야겠어요. 산후 회복 중인 산모가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꿰뚫은 강인한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주세요. 나도, 네, 단순히 제 남편 꼬시러 온 여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낯짝 한번 보고 싶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빚이라는 걸 안 것이죠.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나왔습니다. 산모티라고는 전혀 나지 않는 마치 임원 면접을 보는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저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집 문턱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걸 보여주러 온 것이니까요. 12시 정각 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에 화려한 화장. 우리 셋을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온 가족이 다 출동하셨네요. 지은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일이니까 다 같이 왔죠. 민호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자리에 앉아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온 건 지난 추억팔이 하러 나온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 건지 확인하러 왔다. 최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직설적이시네요. 네가 내 아들 거래처 직원이라며 그럼 공적으로 일만 해라. 남의 가정새 숟가락 얹지 말고. 지은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유부남 고객한테 사적으로 연락하는 건 자유일지 몰라도 그게 공적인 입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최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협박하세요. 아니요, 조언입니다. 지은이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밀었습니다. 이건 당신과 내 남편의 카톡 내용 요약본이에요. 캡처는 안 했고 100원만 해뒀어요. 유출은 안 했지만 만약 당신이 선을 넘으면 나도 같이 진흙탕에 굴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당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최수진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빠 지금 가족들 앞세워서 나 찍어 누르는 거야. 민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무도도 널 누르지 않아. 내가 너한테 그리고 지은이한테 잘못한 거야. 최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민호 오빠 많이 변했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은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적어도 지금은 내 옆에 서 있잖아요.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최수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더러워서 피한다. 그녀가 또각또각 걸어 나가자 지은이도 일어섰습니다. 내 남편 약점이 뭔지 확실히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우리 셋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지은이가 유모차를 밀고 민호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적을 물리쳐서가 아니라 우리 셋이 비로소 진짜 한편이 된 것 같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겉옷이 필요한 계절이 왔죠.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닭백숙 끓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대추, 황기, 당귀,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표고버섯을 듬뿍 넣었습니다. 식탁에는 호박잎, 쌈, 두부 부침, 계란말이가 차려졌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지은이는 거실에서 아이를 달래고 민호는 옆에서 트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녀석 이제 기저귀도 제법 잘 갈고 모유 중탕도 척척 해냅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5분만 기다려라. 지은이가 씻은 과일을 냉장고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닭죽 냄새가 기가 막혀요. 내가 언제 맛없게 끓인 적 있니? 셋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었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식사 도중 제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내일 부산 내려간다. 둘 다 동작을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벌써요. 이제 날씨 쌀쌀해지는데. 그래, 쌀쌀해졌으니 이제 너희들끼리 서로 천 나눠가며 살아야지. 민호가 입술을 달싹거리다 말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키는 게 아냐. 너희 둘이서 이 국그릇 식지 않게 지켜야 해.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때 어머님 가셨으면 저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돌아왔잖아. 너희가 효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 집에서 며느리가 라면 먹는 꼴을 못 보겠어서 온 거야. 말하고 보니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뜨끈한 국을 한 그릇 덮어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 국 너희 결혼할 때부터 식으면 안 되는 거였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목울대가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됐다.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간다고 아주 가는 거 아니다. 언제든 이 국 식었다 싶으면 냄비 들고 쳐들어올 거야. 두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낡은 캐리어를 끌고 나와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역 플랫폼에서 저를 배웅하던 지은이의 손을 꼭 잡은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모차 속 손주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 저 정도면 됐다. 하지만 잊지 마라. 가정은 버티는 게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좌석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늙으면 먼 길 가는 건 안 무서워도 길을 잃는 건 무섭습니다. 이번 서울행은 제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설거지였습니다. 이제 저 끓는 냄비의 불 조절은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김영자 씨가 개입한 것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서울에 남았을까요? 아니면 처음 생각대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며느리 지은 씨의 선택은 어땠나요? 소리 지르며 싸우는 대신 차가운 침묵과 행동으로 선을 그은 그녀의 방식 너무 억눌려 보이나요? 아니면 현명해 보이나요? 남편 민호 같은 사람 주변에 있나요? 관계에서의 무관심과 외도 중 무엇이 더 상처가 될까요? 그리고 결혼 생활 중 숨막히는 침묵과 회피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김영자 씨처럼 위태로운 자녀의 가정을 지켜보며 개입을 망설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비웃거나 말을 끊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